3박 4일간의 외출. 서울까지 새마을호로 4시간 10분 걸린다고 했다. 유나는 그동안을 줄창, 창밖만 내다보고 있었다. 부산역까지 태워다준 올케가 그날 신문과 두어 종류의 주간지를 사주었지만 앞자리 등받이에 달린 주머니에 꽂아놓은 채 한 번도 펴보지 않았다. 창가였지만 하필 서쪽이라 줄창 해가 들었다. 옆자리에 앉은 남자는 느긋하게 한잠 잘 준비부터 했다. 좌석을 뒤로 젖히고 구두를 벗고 다리를 뻗더니 커튼 좀 치라고 유나에게 요구했다. 당연한 요구였다. 서쪽 창에 커튼을 안 친 건 유나의 좌석 창밖에 없었다. 9월달이지만 유리창을 통한 햇빛은 복중의 폭양 못지않게 강렬하고 지글지글했다. 그러나 유나는 남자의 요구를 묵살했다. 커튼 좀 쳐요. 끝에 가까스로 희미하게 붙은 요 소리만 빼면 남편의 무뚝뚝한 명령조와 너무도 닮은 억양 때문이었다. 남자는 목소리보다 유순한 데가 있어서 유나가 못 들은 채 하자 일어서서 손수 커튼을 치고 다시 편안한 자세로 돌아갔다. 그러나 유나는 느닷없이 아늑해진 분위기가 참을 수 없이 숨이 막혀 다시 커튼을 반만 열었다. 유나에겐 볕이 안 들고 바깥만 보였지만 눈 감은 남자의 얼굴엔 볼록 렌즈로 모은 것처럼 강렬한 햇빛이 곧바로 내리꽂혔다. 유나는 흘끗 남자가 이마를 찡그리는 걸 보았다. 그러나 알게 뭐냐는 심정으로 창밖으로 눈길을 돌렸다. 외국에서 오래 살다 왔나 보죠? 얼마 동안 그렇게 있었는지 유나가 하도 골똘하게 바깥 풍경에 정신이 팔려있자 남자는 그렇게 혼잣말처럼 중얼대고는 비어있는 딴 자리를 찾아 옮겨가 버렸다. 평일이라 그런지 드문드문 꽤 많은 좌석이 비어있었다. 유나는 남자의 기발한 것 같으면서도 통속적인 상상력에 쓴웃음을 지었다. 옳게 생각이 났다. 친정에서 사흘밤을 잤으나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의 친정은 이미 친정이 아니었다. 우르르 친정으로 달려갔다곤 하나 워낙 기가 센 유나는 신세 한탄 같은 거 할 생각은 처음부터 없었다. 단지 마음을 편안하게 가라앉히고 정신없이 살아온 결혼 생활이란 걸 한번 돌이켜 생각하고 싶었고 그러기 위해선 친정처럼 만만한 휴식처가 없을 것 같았다. 그러나 그건 오산이었다. 올케가 꼬치꼬치 묻지 않는 건 고마웠지만 유나가 둘러댄 며칠 바람 쐬러 왔어 라는 말을 고지고대로 믿는 척하는 태도가 더욱 견디기 힘들었다. 3박 4일이니까 가고 오는 날 빼고도 온전히 이틀을 친정에서 보내야 했는데 그 이틀 동안 올케는 유나를 아침부터 저녁까지 끌고 다녔다. 마침 올케는 오빠와 따로 차를 한 대 장만해 운전 솜씨에 한창 재미가 붙기 시작할 때였으니까 끌고 다닌 게 아니라 태우고 다녔다. 하루는 해운대 송정해수욕장을 거쳐 포항까지 갔다 오고 그 다음 날은 동네 산성으로 해서 근방에 산재한 암자와 절을 돌아보았다. 아닌 게 아니라 바람은 실컷 쐈다. 에어컨 바람을 싫어하는 유나는 줄창 창문을 열고
바깥만 내다보았으니까. 상쾌한 바닷바람에 문득 서리발처럼 차갑고 섬세한 가을 기운이 스며있는 걸 느낄 때마다 마음속까지 시려서 으스스 옷깃을 여민 것 말고는 그렇게 열심히 내다본 창 밖에서 무엇을 보았는지 아무것도 생각나는 게 없었다. 보기만 한 게 아니라 유명하다는 횟집, 갈비집, 멋스럽게 생긴 커피숍에도 들렀지만 올케의 손이 커졌다는 것밖엔 맛으로 생각나는 것도 없었다. 여북해야 포항의 어느 바닷가에 올케가 차를 세우고 여기가 그 유명한 토끼골이라고 했을 때 유나는 반쯤 넉나간 얼굴로 어디에 정말 토끼꼬리가 떨어졌다는 줄 알고 땅바닥을 두리번거렸겠는가. 며칠 바람 쐬러 왔어요. 가 첫 번째 인사였듯이 개찰구를 나오면서 한 마지막 인사는 당연히 그동안 정말 바람 잘 쐈어요 였다. 올케는 신우이한테 바람을 실컷 쐬주는 동안 끊임없이 뭐라고 짓거렸지만 초보 운전을 면한 운전자가 흔히 그렇듯이 남의 차의 운전 매너에 대한 비방 분개 아니면 그 지방의 문화적 빈곤에 대한 경멸이 대부분이었다. 올케는 오빠의 직장을 따라 그곳에 정착했을 뿐 서울 토박이었다. 올케는 어쩌면 실수로라도 신우이의 돌연한 친정 방문의 진상을 묻지 않았다. 아마 지금쯤 그런 실수를 한 번도 안 하고 신우이를 돌려보낼 수 있었다는 걸 만족스러워하며 마음껏 온갖 추측을 다 하고 즐거워하고 있으리라. 해가 설핏해졌다는 걸 느낄 새도 없이 63빌딩이 보였다. 기지개를 켜며 짐을 챙기는 사람들이 여기저기 보였다. 옆의 남자도 돌아와 벗어 걸었던 웃도리를 입고 선반에 짐을 내리고 있었다. 유나는 출창 창밖만 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63빌딩을 볼 때까지 기차가 어느 만큼 왔는지 어디를 통과하고 있는지 전혀 의식하고 있지 않았다. 시간관념도 없었다. 무한히 오랜 무의식 상태에서 깨어난 것도 같았고 아니 벌써 서울인가 하는 기분도 들었다. 그러니까 장장 4시간을 넘어 유나의 눈길을 스친 풍경 중에서 63빌딩이 처음으로 그녀의 의식을 건드린 것이었다. 서울을 떠날 때의 같은 빌딩의 강렬한 인상 때문에 더욱 그랬다. 그때가 정확하게 몇 시였는지는 생각이 나지 않지만 그때처럼 그 빌딩이 찬란한 금빛으로 빛나는 걸 유나는 본 적이 없었다. 마치 이 도시가 온몸으로 신봉하는 황금의 가치의 상징처럼 그 금빛은 눈부시고 교만했고 맵시는 날카롭고도 요요했다. 그때 유나는 남편에 대한 저그에다 그 빌딩에 대한 저그를 상승시키려고 했던 것 같다. 다시는 돌아오나 봐라. 이놈의 고장에도 그놈의 집에도. 그런 앙심과 노여움으로 가슴속이 불같이 뜨거워졌고 눈에선 핑그르르 눈물이 그렁이었었다. 그렇게 강렬한 인상으로 남아있던 빌딩이 지금은 무슨 요술을 부린 것처럼 전혀 딴 모습을 하고 있었다. 전체적으로 부드러운 황토빛으로 가라앉아 겸손하게 조금씩 짙어지는 주위의 황혼빛을 받아들이고 있었다. 다만 군데군데 불 켜진 창문에서 바라는 빛이
왕년의 황금빛을 연상했지만 조금도 현란하거나 거만하지 않았다. 마치 몇 천년 땅속에 묻혔다가 비로소 빛을 보는 금부치가 흙을 닦아내기 전에도 어쩔 수 없이 숭금임을 못 감추는 것처럼 신비하고 수줍게 반짝였다. 유나의 의식 속에서 지난 3박 4일은 첨단의 고층건물이 풍상에 마모되어 마침내 금비녀만해지고 땅속 깊이 묻혀 잠자다 깨어나 어쩔 수 없이 속살을 드러내기까지의 긴 영겁과 헷갈렸다. 구경 잘하셨습니까? 뭐니 해도 우리나라만치 아기자기하고 실증 안 나는 금수강산도 없을걸요. 남자가 이렇게 마지막 인사말을 하고 먼저 통로로 나갔다. 남자는 그렇게 말해놓고 나서 유나가 우리 말을 알아듣지 못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한 것 같았다. 다시 한번 뒤돌아보면서 서양 사람들이 흔히 하듯 어깨를 으쓱하면서 두 팔을 펴보이는 동작을 하곤 씩 웃었다. 유나도 별 수 없이 따라 웃었다. 꽤 괜찮게 생긴 남자였다. 그러나 유나가 웃은 건 남자에 대해서가 아니라 자신에 대해서였다. 유나는 남편에 대해 불평이 많았고 실망을 수없이 했고 절망도 몇 번 한 푼수로는 딴 남자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었다. 지난 4시간 동안만 해도 그 남자가 꽤 괜찮은 남자라는 걸 처음부터 알았더라면 4시간의 내용이 확 달라졌을 수도 있으련만. 그러나 그녀는 남자로부터 등을 돌리고 바깥만 바라보았다. 금수강산 같은 것에 관심이 있어서가 아니었다. 4시간 동안을 지루한 줄도 심심한 줄도 모르고 보낼 수 있었던 건 남편에 대한 분노와 전혀 예기치 못한 가운데 깨닫게 된 자신의 처지에 대한 비애였다. 유나가 3박 4일 동안 집 떠나 있었던 것은 자발적인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내쫓겼던 것이다. 지난 일요일날 유나가 친구의 농장에 있는 양평까지 갔다가 돌아온 건 자정이 가까운 시간이었다. 그 친구는 유나 말고도 5명의 친구를 더 초대했었다. 오전 10시에 기차로 청량리역을 출발해서 양평역에 내려 친구의 농장까지 10km 길을 택시 2대에 나누어 타고 갔다. 취미로 하는 농장이라 1000평 남짓했지만 심은 밭작물의 종류는 10가지도 넘었다. 고추, 들깨, 참깨, 가지, 무, 배추, 옥수수, 포도, 감자, 파, 상추 등등. 옥수수 따서 쪄 먹고 점심 해 먹고 고추 따주고 배추 무속가부 주고 수다 떨고 나니 해가 설핏했다. 서로 마음이 통하는 친구들이었고 농촌에 대한 막연한 동경 또한 공통으로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마음껏 즐거운 날이었다. 시간 가는 줄 모르다가 막상 해 떨어진 후에 귀가를 서두르다 보니 그렇게 되고 말았다. 읍내까지 전화를 해서 택시를 불러 타고 기차는 막차가 이미 떠났다고 해서 시외버스로 갈아탄 게 상봉동 터미널까지 줄창 밀려서 10시가 넘어서야 도착했고 어렵게 택시를 잡아 수유리까지 왔으니 그렇게 늦을 수밖에. 농장에서 읍내로 택시 부를 때부터 늦을 것 같은 예감이 있었는지라 집에 전화를 걸어두었기 때문에 식구들이 너무 근심할 거란 걱정은 안 하고 있었다.
그래도 남편이 혹시나 골목 밖까지 마중 나와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는 하고 있었다. 골목이 길고 어두웠기 때문이다. 남편은 마중 나와 있지 않았지만 집은 아래 위층에 다 불이 환했다. 그러나 아무리 초인종을 눌러도 안에선 아무런 인기척이 없었다. 나중엔 여보 나예요 하고 남편을 불러보았고 진아야 진서가 하고 아이 이름을 부르면서 철문을 쾅쾅 주먹으로 두들겨도 보았다. 그러나 문을 열러 나오는 대신 2층 창문으로 남편이 왔다 갔다 하는 그림자가 비쳤다. 밤이 들어서 안 열어주는 게 아니니 소란 피우지 말라는 무언의 공갈처럼 보였다. 유나는 그제서야 비로소 자신이 내쫓겼다는 걸 알아차렸다. 세상에 이럴 수가. 아들 딸 낳고 16년을 살아온 사이에 어찌 싸운 적이 없었을까. 특히 남편은 전형적인 한국 남자여서 자기중심적이고 강압적이고 아내는 길들이기 나름이란 생각을 갖고 있었고 유나는 금전적으로 딴 주머니 찰 줄은 몰랐지만 남편한테도 내줄 수 없는 게 있을 수 있다는 자아의식 같은 것에 투철했는지라 말다툼이 심각해질 적도 있었다. 그럴 땐 일방적인 거긴 하지만 유나는 이혼까지도 생각 안 해본 바 아니었다. 그러나 집은 어디까지나 우리 집이었다. 우리 속엔 아이들도 포함됐지만 마지막까지 남은 우리는 역시 부부였다. 예전엔 국민주택이라 불리던 수유리의 작은 집은 대지가 넓어서 70평이나 되었다. 너도 나도 아파트 선호하던 때 그걸 헐값에 사들여 7년을 살다가 지금처럼 아름답고 기능적인 2층 집을 신축하기까지 유나는 얼마나 공을 들이고 연구하고 전략하고 또 꿈을 꾸었는지 모른다. 그래서 유나의 집은 인근에서도 잘 지은 걸로 이름나 여성지에 아마추어가 설계한 가장 아름다운 집으로 소개된 적도 있었다. 유나는 우리 집이라는 소유 의식은 물론 긍지 또한 만만치가 않았다. 감히 우리 집에서 누가 나를 내쫓을 수가 있단 말인가. 편의상 집 명의가 남편 걸로 돼 있긴 하지만 실질적인 소유주는 남편도 나도 아닌 우리라고 유나는 굳게 믿고 있었고 그게 사실이기도 했다. 우리 집에서 내가 내쫓긴 사건은 그래서 유나에겐 하늘에서 떨어진 날벼락만큼이나 놀랍고 억울하고 분통 터지는 재앙이었다. 그날 유나는 담을 넘을 수도 있었다. 그들의 집 담장은 낮았고 철조망이 없었고 발판으로 딱 알맞은 높이의 쓰레기통이 담 밑에 있었다. 그러나 우리 집을 도둑처럼 담을 넘어 들어가는 건 유나의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다. 내쫓긴 유나가 3박 4일 동안 줄창 생각해 온 것도 우리 집이 과연 네 집이냐였지만 나아가서는 그녀가 거의 신성시하며 종사해온 주부직에 대한 걷잡을 수 없는 환멸이었다. 그녀의 아름다운 집은 오늘도 아래 위층을 다 환히 불밝히고 있었다. 정원의 수운등이 수목의 그림자를 망사베일처럼 그녀의 얼굴에 덮어 씌웠다. 그녀는 아득하고 그리운 마음을 억제하며 초인종을 눌렀다. 아래층에서 아이들과 남편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유리창으로 비쳤다. 그러나
아무도 문을 열러 나오지 않았다. 그녀는 마침내 담을 넘을 작정을 했다. 점령당한 성을 탈환하려는 용사처럼 씩씩하게 쓰레기통으로 올라서려는데 안에서 들창문이 열리더니 딸 진아가 머리를 내밀고 말했다. 엄마, 대문 안 잠겼어요. 대문은 정말 안 잠겨 있었다. 손을 대자 부드럽게 열렸다. 사흘 전에도 열려 있었던 게 아닐까? 유나는 그날 쾅쾅 두드려도 안 열렸던 걸 벌써 잊어버리고 그렇게 능처 생각했다. 거실에선 남매가 다리를 꼬고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고 남편은 부엌에서 분주하게 반찬을 만들고 있었다. 유나가 좋아하는 소금 배춧국 끓는 냄새가 구수했다. 진아야, 넌 뭐라고 아빠가 부엌일까지 하시게 하니? 유나는 앞뒤 생각 없이 뾰족한 소리로 우선 딸 아이부터 나무랬다. 엄마, 괜히 그래. 오늘 아침까지도 내가 밥 짓고 빨래하고 다 했단 말이에요. 부산 외숙모한테서 전화 받으시자마자 아빠가 저한테서 앞치마 먼저 빼앗아 입으시고 저 야단이신 걸 어쩌란 말이에요. 그때 그 사람. 상철은 자기가 1등 신랑감이라는 걸 너무 믿고 있었다. 아직은 대학 재학 중이었지만 군대를 갔다 왔고 세칭 인류대학이었고 졸업과 동시에 아버지 회사의 중역 자리가 기다리고 있었다. 아버지 회사는 몇십 년의 전통을 가진 착실한 중소기업에서 근래에 벼랑간 두각을 나타내 일약 대기업의 서열에 낀 신진 재벌이기 때문에 신진 재벌답지 않게 근거가 든든했다. 그는 또 장남이 아니었고 키는 1m 80에서 5mm가 모자랐다. 체격은 건강하되 배는 나오지 않았고 얼굴은 번듯하고도 기골스러웠고 학업 성적은 우수했고 고전음악에서 팝송에 이르기까지 음악에 대해 아는 척을 24시간 동안 계속해도 바닥이 안 날 자신이 있었고 고서화로부터 추상화까지 진짜와 가짜를 가려낼 수 있는 미적 안목도 있었고 취미는 자신의 빨간 스포츠카를 몰고 교회를 달리는 고급스러운 거였다. 그러나 그뿐일까? 그의 이해심 많은 부모는 그가 결혼하는 날로 딴살림을 내주기 위해 강변에 58평짜리 아파트를 벌써부터 사놓고 그것을 조금씩 꾸미는 걸 취미로 삼고 있었다. 그는 가끔 자기가 신부감이 되어서 자기처럼 완벽한 신랑감이 어디서 나타났다고 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상상한 적이 있다. 우선 의심할 것이다. 가장 비싼 다이아몬드에 가장 정밀한 현미경을 들이대고 의심하듯이. 그러나 아무리 정밀한 현미경으로도 미세한 하자도 발견 못했을 때 드디어 신부감은 두 손을 들고 항복하리라. 그래서 상철은 모든 여자가 시들했다. 특히 빨간 스포츠카를 몰고 도시를 벗어나 질주할 때 그는 도시의 수많은 명문의 집 아가씨들이 무조건 항복해서 그를 경배하고 있는 것 같은 환상이 들기도 했다. 1등 신랑감답게 그에게 많은 중매가 들어왔다.
아버지나 어머니의 친지들을 통해서도 들어왔고 중매로 업을 삼는 사람들이 상철인에서 부탁한 바도 없건만 명문의 교수의 사진과 이력서를 한 보따리씩 안고 열불나게 드나들기도 했다. 따라서 맞선도 자주 보았다. 하나같이 조건이 좋은 아가씨들이었다. 화투짝을 맞추듯이 공산에는 공산, 오동에는 오동 외의 것으로 맞추는 건 상상도 할 수 없다는 듯이 이쪽이 갖춘 조건에 걸맞는 신부감만 모아다가 질비하게 늘어놨다. 하나같이 네 집 딸이라면 알아줄 만한 재벌 아니면 고관의 집 딸이었고 학벌 좋고 나이 어리고 인물 잘나고 옷 잘 입고 국산과 외제를 감별하는 눈이 정확했고 취미도 승마 아니면 골프나 스키쯤으로 고급스러웠다. 흠잡을 거라곤 아무것도 없었다. 그러나 성립되진 않았다. 성립은커녕 한 번의 맞선 이상으로 진행된 적도 없었다. 그는 남보기에 맞선에 이골이 난 사람처럼 보였다. 그러나 실은 맞선이라면 진저리가 났다. 아니, 조건이 완벽한 신부감에 진저리가 났다. 그는 이제 신부의 좋은 조건이 가장 큰 흠으로 보일 만큼 시력이 엉망이 되어 있었다. 그렇다면 신랑으로서의 자기의 완벽한 조건도 어쩌면 최악의 흠일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했다. 맞선은 실패를 거듭했다. 신랑이 외모만 훤칠했지 어디가 병신일지도 모른다는 질 나쁜 뒷공론이 중매쟁이들 사이에서 돌 지경에 이르렀다. 그러나 그는 다만 화투짝처럼 만나기가 싫었을 뿐이었다. 화투짝 취급당하기를 거부하고 있을 뿐이었다. 그는 연애 경험도 없었지만 막연하고도 확실하게 믿고 있었다. 남자와 여자와의 아름답고 진실한 만남에는 간판처럼 주렁주렁 겉으로 내걸린 조건 말고 서로의 영혼 깊숙한 곳에서 불을 붙이고 끌어당기는 어떤 신비한 힘이 작용하리라는 것을. 졸업시험이 끝난 겨울방학이었다. 아버지 회사에서 고된 연수 중인 상철은 점심시간에 슬슬 번화가를 서성대다가 인파에 휩쓸려 자기도 모르게 백화점 구경을 하고 있었다. 그는 부족한 걸 모르고 살기 때문에 백화점 물건들이 별로 신기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는 별안간 아동복 매장 앞에서 눈을 빛내면서 발걸음을 멈추었다. 언제 어디서 만났더라? 그곳 저 먼 아가씨가 낯이 익었다. 지난 가을 축제를 앞둔 미팅 때였다. 상철은 모든 여자가 자기를 좋아하리라는 자만심 때문에 도리어 미팅에 대한 호기심이 없었다. 그러나 그때 팔자에 없는 미팅을 하게 된 건 순전히 친한 친구인 문수의 애걸 때문이었다. 야, 네가 대신 좀 가주라. 하필 우리 집이 이사를 갈 줄 누가 알았니? 그렇다고 죄 없는 여자 바람 맞출 수는 없잖니? 그렇게 해서 떠맡은 미팅 티켓을 가지고 나가서 짝을 맞춘 상대와 이야기를 하다 보니 그녀 역시 급한 사정이 생긴 친구 대신 나온 대리였다. 대리 노릇은 의외로 즐거웠다. 상철은 상철이가 아니라 문수였다. 문수 노릇을 어떻게 하느냐보다 상철이 노릇을 안 해도 된다는 건 커다란 즐거움이었다. 신기한 자유였다. 그때 그 두 대리는
마구 짓거리고 큰 소리로 웃으며 지저분한 거리를 한없이 쏘다녔고 길에서 군것질을 했고 싸구려 찌개집에서 저녁을 먹었고 포장집에서 소주를 마셨다. 상철은 포장집이라는 비위생적인 곳에서 뭘 먹어보기도 처음이었지만 그렇게 맛있는 안주를 먹어보기도 생전 처음이었다. 그날 그들은 아쉽게 헤어졌지만 서로 대리라는 것 이상은 알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끝이었다. 그때 그녀가 지금 아동복구에서 꼬마 손님에게 옷을 입혀주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담 그녀가 여대생이란 건 거짓말이었나? 그는 좀 더 그녀에게 가까이 갔다. 그녀의 가슴엔 여대생 아르바이트란 명찰이 붙어 있었다. 그러니까 대리점원이군. 그는 뱃속이 근질근질하도록 유쾌한 기분으로 그녀의 점원 노릇을 관찰했다. 꼬마 손님과 그의 어머니는 몹시 까다로웠다. 작다고 트집, 꼭 맞는다고 트집, 넉넉하다고 트집, 겨우 치수가 맞으니까 빛깔이 마음에 안 든다고 같은 치수의 옷을 빛깔만 바꿔가며 있는 대로 꺼내어 입어보고 대어보고 했다. 꼬마 손님 마음에 들면 어머니 마음에 안 들고 어머니 마음에 들면 꼬마 손님 마음에 안 들고 그들 모자의 시중은 끝이 없었다. 그러나 그녀는 끝끝내 친절하고 겸손했다. 딴 사람이 그랬다면 비굴해 보일 수도 있으련만 그녀의 겸손함에는 특이한 품위가 있었다. 그는 그가 모는 빨간 스포츠카에 무조건 항복하는 문 여자 중에서 홀로 고개를 꼿꼿이 세우고 있는 단 한 사람의 오만한 여자를 발견한 것처럼 느꼈다. 그는 황홀했다. 그리고 처음으로 그의 영혼 깊은 곳에 불이 당겨진 걸 깨달았다.